안녕하십니까.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플랫폼에서는 지난 5개월간 대한민국 100년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동연구는 2045년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고 그 비전에 입각해서 2022년인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연구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동 연구를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12개 연구팀을 구성하고 약 60여 분의 연구위원께서 참여하셔서 약 40개 정도의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여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희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 과정 중에서 교육의 지각 변동과 국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고 또한 패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를 주도해 주실 K정책 플랫폼의 이주호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이주호 이사장님은 17대 국회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현재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지정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박진 교수님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패널 여러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패널 여러분은 내일을 위한 오늘에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내일을 위한 오늘에서 약칭 네오라고 하죠. 네오에서 정현호 대표님, 그리고 옥승철 연구위원님, 그리고 최원준 서초구 의회 의원님, 그리고 송치오 머신러닝 개발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종균 성균관대 경영정보시스템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강면구 연세대 화학과 재학생, 그리고 또 관광경영을 전공하시는 이유경 학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한양대학교의 이영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직 교육부에서 차관을 역임하셨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제와 토론을 좀 들은 이후에 활발한 질의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좀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육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 발제는 정부의 개편 그것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학에 대한 그 교육부의 기능을 떼어내자는 발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기능이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년대 이후부터는 연구개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코리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연구개발 기능이 많이 강화됐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제 새로운 체제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정부의 기능이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곳이 교육뿐만 아니고 연구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대학이 교육 또 연구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 같은 경우에 혁신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 중심이라는 거는, 허브라는 거는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그냥 정부가 무슨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또 연구개발의 결과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또 그걸 중개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이전시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과 관련된 뭐 창업, 뭐 기업가들, 또 연구개발하는 분들, 또 이제 그 벤처 캐피탈도 중요하겠죠. 투자자들, 또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계속 이렇게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가는 것을 이제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대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학의 기능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정부가 따라서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부가 뭐 정말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대학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부 기능도 바꿔줘야 된다면 사실은 뭐 어느 부서가 어느 무엇을 관장한다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이제 그 교육만 담당하는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시대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교육의 변화가 정말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지식이 뭐 거의 12시간 만에 2배씩 막 늘어나는 이제 엄청난 지식 팽창의 시대가 됐고 사실은 그게 AI가 그걸 드라이브 한다고 보면 되겠죠. 빅데이터나 AI의 기능들이 사실은 이제 지식의 팽창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습을 할 때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아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고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식에 관련된 것은 이제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연습과 이제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하는데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AI의 그 코스웨어들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기업과 협력해서 뭐 이제 새로운 뭐 이제 프로젝트나 경험을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큰 이제 지각 변동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규제하던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변화에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온라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오면서 특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AI 그 코스웨어 같은 어답티브 코스웨어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개별화된 그 이제 수업을 하고 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학생의 정원을 규제한다든가 그 학생의 정원이라는 게 이제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숫자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면 정원 규제라는 의미가 사실은 정말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뭐 AI와 학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뭐 1년에 한 번 시험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초중등 학습한 내용을 전부 담아서 뭐 수능을 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 하이 스테이크 에그잼이라고 하죠. 고부담 시험의 의미는 정말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 미국의 대학들도 뭐 SAT 같은 것들을 이제 안 치는 걸로 그렇게 업무하지 않는 걸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 규제 또 정원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그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걸 중심으로 한 교육부 밑에 둔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이게 가감한 변화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는 그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부에서 떼내지 않고 그냥 교육부에 계속 두면
결국은 대학이라는 곳이 혁신의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고, 또 기존의 정원이나 또 그 입시 위주의 규제 틀에서 대학을 계속 이제 규제하는 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에서 떼내자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여기 지금 박진 교수님 뭐 정부 개혁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일단 제안하는 것은 총리실로 이제 규제 기능은 다 떼서 총리실이라는 건 이제 규제 부서가 아니고 조정 부서니까 지금 이제 그 인문학과 이제 사회과학 쪽에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기능을 과감하게 줄이고 총리실로 보내고 지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 이제 그 경제기획원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 대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계획했던 그런 이제 기관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발연대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산된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관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전략 기능이 많이 이제 그 정부 내에서 그 이제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제안을 한 기구입니다만, 이제 영국에 이제 BIS라는 게 있습니다. Business Innovation Skills라는 부서인데요. 거기서 대학에 대한 전략과 그 지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기능은 아예 거의 철폐 수준으로 해서 총리실로 보내고, 지원 기능은 혁신 전략부라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를 계획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혁신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부서의 기능이 필요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대학의 혁신 생태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원한다거나 또 AI 교육혁명,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디자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세수로는 세부에서 담듯이 새로운 조직에서, 정부 조직에서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 대학 변화의 핵심을 다 말씀해 주시고, 이 핵심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분도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주호 교수님께서, 이사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대학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적극 그 방향에 공감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술하는 것을 제 첫 번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기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있고요. 고등교육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 정책 기능이죠. 세 번째가 평생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공포되는 날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기능이 점차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자기 기능이 줄어드는 걸 반기는 부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는 아마 대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이관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님, 제가 중간에 잠깐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 네. 않나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기능은 대부분이 중앙에서 많이 행사하고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성이고, 그걸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초중등 교육의 이 기능이 왜 아직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이조 네. 장관님께서도 아마 또 상소를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교육부에서 빼내서
다른 부처, 총리실로 보내는 거 좋겠다는 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R&D 배분 기능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과기계 출연연에 대한 예산을 주로 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예산 배정을 다 R&D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만 산하에 과기계 출연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또 교육부 산하에 있어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배분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R&D 배분권이 각자 자기의 먹여 살릴 식솔이 있는 부처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선수가 같은 부처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기부는 대학과 출연연의 중립적 입장에서 R&D 자금을 배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산하에는 과기계 출연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R&D 자금은 다 당연히 대학에 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어내고 또 과기부에서 과기계 출연연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기부를 중심으로 R&D 배분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과기부에서는 식솔로 출연연도 없고 대학도 없는 상태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누가 이 R&D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배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부의 대학 기능과 과기부의 출연연 기능은 저는 총리실로 다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총리실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총리실 안에는 경사연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업무 평가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정과제 관리관이라는 국장급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연연에 대한 예산 배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연을 그렇게 심하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기계 출연연도 총리실로 옮겨가고 대학도 옮겨가고 하면 총리실은 경사연과 과기계 출연연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브레인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능들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를 하기보다는 혁신과 관련된 R&D 부처로서 과기계가 배정한 자금을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그야말로 선의의 자원 배분 통로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총리실이 앞으로 이제 뭐 좀 얘기가 조금 빗나갈지 모릅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좀 분권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실에 이러한 국가적 브레인 기능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나름 그 의미가 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적극 공감한 바입니다. 네. 적극 공감하는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좀, 이 분야의 비전문가로서 제가 좀 질문을 한 몇 개 드리고 또 우리 또 패널 여러분들도 질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 교육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을 공유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학자분들이 그걸 공유하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뭐라 그러나 규제 방식의 교육부의 행정에 대한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교육부가 굉장히 경직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지금 근데 전 논리는 다 따라가지만 이제 이게 총리실로 간다고 하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을 조금 해보면 사실은 총리실이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총리실의 권한 배분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총리라는 분이 대부분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총리에 임명이 되셨고,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하신 경우, 그리고 또 그 다음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징검다리 같은 부분을 해서 과연 총리실로 가져갔을 때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좋은 말씀드립니다.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규제 기능은 거의 이제 대폭 철폐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니까 대학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이제 부서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총리실로 보내자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학을 그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제 지원 정책은 제가 제안한 그 혁신 전략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교육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개발에다가 이제는 혁신 기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란 좁은 테두리에서 지원하기보다는 혁신 전략이라는 테두리에서 지원하면 훨씬 더 대학이 그야말로 이제 혁신 생태계 중앙에 딱 놓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육부에서 교육 논리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가장 이제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중요한 이제 기구가 대학인데요. 대학이, 다양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산업계에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고, 그렇게 열린 그런 이제, 기관이 되려면 좁은 테두리의 그 구속을 받기보다는 정말 혁신 전략이라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엔진이죠. 그 엔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변화에 모멘텀을 오히려 좀 실어주자는 저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기획원을 EPB라고 해서 EPB 라고 이코노믹 합니다. 플래닝 보드라고 했는데 EPB가 예전에 이카노믹이었는데 이제는 에듀케이션으로 바뀌는 건가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합니다만 이제 혁신 전략부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그럼 혁신 전략부에서는 요 기능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능도 같이 하나요? 지금 제가 이제 혁신전략부에 이제 어떻게 벤치마크로 든 사례가 영국의 BIS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스킬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박진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과기정통부에 있는 혁신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R&D 지원을 하는 곳인데, R&D 지원이, 출연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대학도 있고, 다양한 R&D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 R&D 지원을 하는 혁신본부가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들이 많았고, 한때 제가 듣기로는 또 총리실 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떼서 이제 혁신전략부, 밑으로 넣고, 또 과거에 이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이 이제 또 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혁신에 관련된 R&D를 바탕으로 한 상업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능들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전략부라는 곳이 이제는 새로운 이제 혁신 동력을 추진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경제 성장은 경제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고 복지, 교육, 각 사회 분야에서 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과거의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광범위한 혁신을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 하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바뀌는 거고, 과거에 이제 그게, EPB니까 플래닝이었잖아요. 근데 플래닝 기능보다는, 계획 기능보다는, 전략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이제, 기획이 아니고, 혁신 전략이 되는 거니까. 혁신 전략. 근데 그러면 그 혁신 전략의 그, 허브는 어디냐 하는 거죠. 허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이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산학 협력을 해야 되니까, 기업의 혁신에 담당하는 일부 기능도 사실 같이 와가지고, 대학과 산업과 사회 혁신이 다 한꺼번에 여기서 전략적으로 논의되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굉장히 대단한 그 혁신 네, 전략과 네. 대한민국 미래의 심장이고 미래를 책임질 부서를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나라 정부 조직 역사를 다는 모르지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한 두세 개 부처 중에 하나가 교육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시하는 안은 뭐 좋은 의미로서 교육부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또 이걸 굉장히 좀 격하게 표현하면 교육부가 이제 분산되는 이런 분해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박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요걸 포함해서 박진 교수님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먼저 보완하는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교육정책실에는 3개의 국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정책국이 있고 학술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혁신 주도 부처로 이관되는 것은 대학 학술 기능일 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고등교육 그 정책 기능이 바로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 통제를 하는 기능인데 그것은 대폭 축소돼서 아마 그것이 총리실로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직업교육은 이제 평생교육하고 같이 연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남아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아마 그것을 또 뭐 노동부와 뭐 관계를 또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총리실로 갈 수도 있고 이 평생 직업교육은 좀 또 다양한 측면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관련 실이 모두 통째로 혁신으로 가거나 혁신 부서로 가거나 총리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능 중에 재정 지원과 관련된 학술 지원 기능만 혁신으로 가고 통제 및 관리 기능은 대폭 축소돼서 총리실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좀 우려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당연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과 대학 기능의 연계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가 약화된다 하는 건데요. 그 연계 핵심은 대학 입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약화될 겁니다. 그 말은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문제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제도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대학 입시 제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점점 대학의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조 교수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그런 방안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자율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이조 교수님의 방안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맞는 방향이라면 저는 이조 교수님의 방향성에 찬성. 네. 한 가지만 제가 거기서 좀 덧붙이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교육장관이 그 고젝이라는 아주 그 혁신 기업의
30대 이제 CEO가 사실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정책이 언번들드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의 기능을 언번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적어도 1년 반은 기업이나 뭐 NGO에서 일을 한 것이 이제 그 학점이 인정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지금 이번 학기에 뭐 2만 개의 그 새로운 기업이 제공하는 코스가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4차 산업혁명 개념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아느냐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뭐 어떻게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하느냐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학의 기능도 언번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부의 기능을 언번들 한다고 보시면 또 제가 제안한 그 취지가 좀 이렇게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다 하나의 번들로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뭐 입시부터 해서 다 이게 이제 초등 뭐 고등 또 직업교육까지 다 하나의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제 관장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번들 시켜서 어떤 기능들은 산업계랑 더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은 또 노동부랑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은 워낙 이게 새롭게 바뀌고 지각 변동의 시대인데 이렇게 다 번들링을 해서 그냥 패키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위 언번들 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분야별로 이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학이 교육부의 관점에서만 접근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차원에서 또 과학기술의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복지 차원에서 사회 계층 이동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대학을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산업 혁신 또는 사회 계층 이동이라는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교육부의 우산 속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픈되고 넓은 땅에다가 놓고 많은 부처에서 대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정부 조직 개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여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고 또 대학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또 그 확대된 대학의 기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쭉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번에는 패널 여러분께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분 중에 이유경님이 못 오시고 정유식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해주실 분 뭐 손을 펴셔도 좋고 말씀해 주시죠. 네, 정현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말씀대로 확실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개발의 토대를 담당하는 건 이제 대학이 역할이 좀 맞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혁신적인 인적자본들이 산업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대학이 담당하고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부 구조가 새롭게 창출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초중고 교육에 대한 학습 격차나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때 교육부의 의무는 이제 창의적인 인적 자본이랄까요? 그런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이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나 이 노동시장의 구조나 또는 채용에서의 공정성, 일자리 고용 안정성 이런 걸 확보하는 거는 노동부에서 이제 담당을 이제 해준다고 하면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의 활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끊임없는 인적자본의 이제 인재들에게 이 혁신성이 부여될 수 있는 그 기능은 새로운 이런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면 그것이 좀 제 역할이 좀 정확히 나눠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 대학 안에서 이제 연구개발과 또 새로운 이제 인재들이 이제 혁신성을 가진 인적 자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될 텐데, 이제 이 고등교육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고등교육 영역에 이 교육의 그 재정이 잘 이제 흐를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개발이나 이런 기능을 담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벤처 자본이나 이런 창업 자본 쪽은 충분하게 이 대학에서 다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 고등교육 인재들의 이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담당하는 이런 인재들의 교육 비용 같은 것들은 조금 새로운 계약 방식도 도입될 수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이제 미국에서도 새롭게 검토된 방식인데, 이제 학생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도 주고 또 학자금 대출이라는 론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것을 개혁하는 하나의 안으로 론 방식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에쿼티의 방식 같이 이제 새로운 계약 방식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검토의 필요성이 우리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이유가, 이 론이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많은 연구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부채 부담 자체가 또 창의성을 많이 제약하기도 하고, 또 부채가 쌓인 학생은 소득을 또 빨리 이제 벌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직장을 선택하다 보니 가장 만족하는 이제 업의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이라도 소득을 빨리 일으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최적화된 자기의 직장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과학공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채가 자체가 도전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이제 학생들의 이 성인이죠, 인적 자본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더 도전적이고 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새로운 계약 방식의 교육 재정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나 또 규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특히 고등교육은 투자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뭐 이제 할 때 사실 그 투자자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고 또 투자 결정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투자 또 뭐 있지만 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런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생태계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상당히 새롭지만 좋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질문하신 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학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아마 걱정들이 다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한 자율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자율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자율성 제고와 함께 정부가 장학금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펴나간다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융자를 하기보다는 장학금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그 대학에 대한 통제 약화에 따르는 국민의 불안이랄까, 이런 걸 좀 안심시켜 드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현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대출로 하게 되면 그 부채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다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낸스에서는 론 아니면 이퀴티,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적 자본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젠다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방향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옥승철 위원님,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옥철입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주호 이사장님의 발언에 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좀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부와의 사업을 경험했던 실무자였고, 대학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초중학교 관련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주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나는 것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AI 기반 학습 코스웨어를 활용한 소외계층 교육 사업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면서 특히 교육부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에 관해 큰 거부감을 많이 보이셨고 또 혁신에 매우 뒤떨어진 모습을 교육청에서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을 이제 해야 하는데 너무 보수적이 되어 혁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느껴서요.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AI 기반 학습 코스웨어를 도입하고 싶어 해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상황까지 저는 이제 이제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초중학교도 이제 이렇게 이럴진데 대학 혁신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교육청이 존재 자체로 이러한 혁신의 규제 주체가 된다면 교육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시대에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좀 너무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스스로 이제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이라도 이제 교육부에서 꼭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성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AI 코스웨어들이 많이 이제 AI 산업계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게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새로운 수업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성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하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혁신 교육기관들을 이제 빠르게 지원해서 이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물론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80%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거든요.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특성상 상당히 민첩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변화의 수용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대학들도 계속 이제 교육부의 규제 체제에서 이제 젖어 있다 보니까 또 교육부만큼이나 관료화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학들을 좀 관료 통제 또 관료주의에서 좀 과감하게 벗어나게 하려면 정말 좀 이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고 이제 총리실로 가게 되면 사실은 총리실은 규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규제가 빨리 이제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들이 새로운 코스웨어를 도입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네, 우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박사과정생으로 보통 있는 학생들은 교수자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한국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래서 봤던 것처럼 대학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서 사실 외국에 있는 교수와 국내 교수 간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나 실력 있는 교수자들은 지금 외국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교적 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약소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부서로 옮겼을 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지, 그런 격차를 어떻게 재정적인 부분과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궁금하고요. 이제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중요한 산업이지만 이제 소외되는 학문이 있고
또 너무 치중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혹은 그런 산업, 이제 돈이 되는 산업에는 너무 산업에 치우치고 소외되는 그런 학문이 있지 않을지라는 걱정이 사실 들더라고요. 혁신은 좋지만 너무 그런 학문 간의 갭이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지는지 아닐지도 이제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갖는 순간 이 선발의 공정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켜질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제 선발의 공정성부터 얘기를 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정말 중요한 한 번의 시험으로 선발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또 공정한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SAT나 이런 이제 그런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시험 점수가 결정되는 그런 체제보다는 다양한 이제 그 평가 방식, 최근에는 뭐 스텔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의 역량이 평가되는, AI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제 그런 기법들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술이 상당히 빨리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게 그 평가 기술이 고도화되는 방식이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학습을 위한 학습, 그게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이는 방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시 중심의 교육 체계보다는 학습 중심의 교육 체계로 바뀌면서 입시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고, 또 입시에만 몰려 있는 그런 교육의 공정성 이슈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의 그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제가 앞에 소외 학문의 이슈. 소외 학문. 네. 소외 학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전략부라는 이제 소위 이제 그 혁신을 드라이빙하는 국가의 좀 그 이제 전략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에서 대학을 허브로 해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여기서 혁신가가 되고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문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연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서가 아니고 훨씬 더 이제 이제 학자들 중심의 기관이죠. 사실은 아직까지 연구재단을 완전한 학문 중심의 기관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연구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그런 학문 간의 균형 발전 같은 게 굉장히 강조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재단이 지금 뭐 한 4, 5조가 되는 많은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다가 오히려 그런 쪽의 기능을 좀 더 강조를 하면 그런 균형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의 임금을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그 문제까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혁신을 이제 혁신 전략을 짜는 그 부서가 재정 지원 기능도 지금 이제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진의 재정 기원을 다 합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말 유능한 교수님들을 더 많이 모셔와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재구조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진 교수님 너무나 일분의 전문가시라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율화하면 충분히 저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적하신 대로 좋은 연구자들한테 아직까지 충분한 인센티브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하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어떤 좋은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강명구님. 네, 우선 그 대학이 협조해야 되려는 그 점을 되게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게 인적 자본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시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앞둔 좀 어린 상태여서 그런지 그런 인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부터 그 진로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는 뭐 초중고, 그리고 고등교 함께 존재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면, 만약에 그렇게 총리실을 옮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초중고등학생들과 그 대학교 그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조금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을 보완할 만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초중고와 대학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의 통로는 입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입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학이 과거에는,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의 숫자가 정원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경제학으로 이야기하면 초과 수요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오히려 초과 공급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입시라는 부담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 거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AI 기술, 뭐 평가 기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굳이 한 번에 딱 시험을 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많이 줄기 때문에 입시의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바뀌는 지금 이제 교육 객변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이제 오히려 고리가 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초중등 교육이 결국 이제 대학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통로는 분명히 또 다른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딱 이렇게 답을 내놓지는 못했는데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진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서 한 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입시 제도를 제외하면 지금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그렇게 연계가 교육부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기능이 따로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총리실이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 부처 간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업무 협의가 필요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등 이런 플랜과 관련된 것, 장기 계획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나 부언을 하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가 대학을 관장하지 않거든요. 대학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상위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교육부는 초중등만 관장하는 나라들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정도가 이제 굉장히, 대학까지 교육부가 강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나라였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제 소위 초과 수요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원 관리가 또 중요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이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뭐 선진국들도 대학을 그동안 관장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정부가 계속 그 교육부가 대학을 관장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걸 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하면 아마 그 탑 몇 개 중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부처 소속인가요? 이렇게 중요한 삼성전자를 왜 정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가요?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학도 뭐 국립대학이야 어쩔 수 없이 정부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사립대학인데요. 왜 그 많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시시콜콜한 통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의 대학만 해도
뭐 미국에도 교육부가 있긴 하지만 교육부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학이 혁신의 본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 또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럼 이제 방금 계속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례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기부 입학 제도라는 게 없는데 뭐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도 뭐 허락을 해주시는 걸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서요. 기부 입학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부 입학제는 그것은 정부가 좀 이런 조직 차원과는 별도로 고민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입시를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입시 체제가 이제 도입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온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감하게 그렇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과거의 체제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가는 데는 소위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민감한 문제들의 경우에 굳이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뭐 지금 그게 뭐 지금은 일단 뭐 금지되어 있는 거면 일단 금지된 대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새로운 중요한 이슈들을 집중해서 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먼저 정부가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정해놓은 것들은 일단은 준수를 해 나가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분이 현재는 네, 우리 전혁진님. 네, 안녕하십니까. 천혁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천혁진,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청년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최근까지 뭐, 대학생활 하다가 3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한 상태인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거대 담론보다 지금 당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스펙을 쌓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에요. 이게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좋길 원해서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땀을 흘리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좀 거대 담론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도 명문대학교를 가라.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제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입제도라고 생각해서 오늘 운 좋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전부터 생각했던 정책이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생활해봤지만 제 입장에서 진짜 대학생으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도한 사립대학교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학생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격증 시험처럼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따로 보고 그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만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대학생들의 좀 대입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전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다녔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저랑 같은 과 다녔던 친구들도 자기 점수 맞춰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좀 높은 대학교를 진학해서 간 인원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자퇴를 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편입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 자체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대학교 합격 유무를 보는 시험을 보고 이 학생들끼리 자신의 전공에 맞는 시험을 봐서 이 전공에 따른 과만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학생들이 나중에 어릴 때부터 대학교를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전 교육 자체가 뭐 자기 자아 실현의 측면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학의 중요한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대학들이 뭐, 엘리트 대학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을 배제시키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이 된 거죠. 뭐, 소위 입학률이 소위 지원한 학생들보다 소수만, 5%나 4%만 뽑는 대학들은 정말 좋은 대학이고, 이제 지원한 대학들을 뭐 대부분 다 뽑는 대학은 좀 나쁜 대학이고, 뭐 이런 이제 대학 간의 서열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빨리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가 이런 새로운 이제 뭐 퍼듀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단 학생들을 되도록 많이 수용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 기능보다는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데 대학이 역할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비판하셨듯이 거대 담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정부 부처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현장의 변화들이 다 이제 원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기능을 좀 과감하게 바꾸자. 또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제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정부 개혁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또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강조한 거고, 입시 부분은 정말 뭐 우리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우리가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멀리 지향해서 그 부분으로 가되 너무 과감한 변화를 그냥 매년 입시를 바꾼다든가 매 정권마다 바꾼다는 게 정말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는 조금 이렇게 지금 과감하게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 부분은 좀 놔두고 정말 새로운 변화들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입시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실 문제가 제기됐지만 가장 중요한 입학사정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평가 자료들을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에서 그거를 축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입시가 변화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만 자꾸 바꾸고 수업을 못 바꾸면 또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수업의 변화, 학습의 변화, 교육부의 변화 이런 쪽에 좀 더 좀 치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뭐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아서 이제 패널 분들과의 토론은 이 정도까지 네. 마치고 우리 혹시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박진 교수님 말씀하시고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여건 변화는 이제 대학 간 경쟁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던 시대에는 그렇게 대학 간 경쟁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학의 경쟁이 드디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럴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정원 통제하지 않듯이 대학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 그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대학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전공도 자율화하게 되고 입시 제도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대학이 기울이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추동력은 바로 대학 간의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첫 단추가 대학을 교육부에서 떼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청년 패널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좋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을 교육부에서 떼내자 이렇게 과감하게 제안한 가장 큰 배경은 정말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허브가 돼야지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대학에서 정말 혁신가가 양성이 되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AI 교육이나 이런 새로운 교육이 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또 이 새로운 교육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듯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부의 기능을 정말 시대에 발맞춰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아마 그 대학을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태여 그렇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육부를 아버지라고 하고 대학을 여기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아들이라고 하면 교육부는 여전히 아들이 아버지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아들은 이제 다 커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논의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대학을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이에 맞게 저희 정부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오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대학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어떻게 또 만들 것이냐의 추가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잠시간 함께해 주신 박진 교수님, 우리 장관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